제 환갑날, 아들은 제 돈으로 장모님과 파리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30년간 모은 수원의 상가 이체를 정리했죠. 월 770만 원의 수입. 며느리가 양평 집까지 찾아와 무릎 꿇었을 때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 나이 올해 60이에요. 이름은 이선영이죠. 은퇴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제 몸은 여전히 광장시장, 곰탕집 시계에 맞춰져 있어요.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거든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몸이 기억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 뒤척이면 옆자리에서 남편 김민준 씨의 얕은 기침 소리가 들려요. 평생 교사로 살다가 은퇴하고 나더니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부엌으로 나가면 그이도 부스스 일어나 앉아. 제가 뭘 도울 건 없나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제가 다 해야 직성이 풀려요. 습관처럼 남편 마실 물부터 한 잔 떠다 주고는 바로 부엌으로 향해요. 오늘 아침 제 일과는 정해져 있거든요. 서초동 아들네 집에 반찬 갖다 주는 날이에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하지만 제 철학은 간단해요. 사랑은 희생이다. 그게 제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30년간 곰탕을 끓이면서도 제일 좋은 고기는 자식들 입에 먼저 넣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최고급 한우를 사다가 잘게 다져 불고기를 재워요. 지훈이가 이 불고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며칠 전에 갓 담근 새 김치도 큰 통에 꾹꾹 눌러 담았어요. 이걸 받아서 맛있게 먹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죠.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뒤적이며 한마디 해요. 또 서초동 가는구먼. 당신도 이제 좀 쉬지.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자기도 교사 월급 꼬박꼬박 모았지만 자식한테 해준 게 저보다 덜한 것 같아 늘 미안해하죠. 저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면서 대답해요. 뭘요? 그래도 자식들 먹는 것 보면 배가 부르다니까요. 이 낡은 마포구 아파트에서 서초동의 그 번쩍번쩍한 주상복합 아파트까지는 꽤 먼 길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이 달라지는 걸 봐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 아들 녀석이 사는 동네는 매일이 다르게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며느리 최하윤이 나와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인사는 하죠. 아주 격식을 차려서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어요. 참 쌀쌀맞아요. 그래, 우리 지훈이는? 하고 물으면 대답은 뻔해요. 어제 회식이 늦게까지 있어서요. 아직 자요. 전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때 방에서 손자 도윤이가 뛰어나와요. 할머니, 하고 제 다리에 매달리죠. 제가 이 집에 오는 유일한 이유예요. 이 녀석이 아니었으면 이 냉랭한 공기를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해요. 양문형 냉장고 문을 열고 제가 가져온 반찬 통들을 차곡차곡 채워 넣죠.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거실 벽을 봐요. 저번 주에 왔을 때랑 똑같아요. 거실 제일 큰 벽면에는 며느리네 가족, 그러니까 사돈 부부와 며느리가 활짝 웃고 있는 대형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저나 제 남편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어요. 마치 우린 이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요. 이 냉장고만 봐도, 이 텅 빈 벽만 봐도 5년 전 그날이 생각나요. 지훈이 결혼시킬 때요. 사돈 어른들이 그러더군요. 저희가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하면서 혼수를 한 푼도 못 태우겠다는 거예요. 30년 장사한 제 눈에 그 사람들 행색이 어려워 보이진 않았지만 아들 앞길 막을까봐 제가 그냥 괜찮습니다 했어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죠. 제가 신혼여행 가라고 두둑하게 봉투 챙겨줬고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서초동 아파트, 이것도 보증금 절반 이상을 제가 냈어요. 광장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곰탕 국물 팔아서 모은 피 같은 돈이었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온 건 이 냉대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틈만 나면 남편한테, 우리 지훈이한테
아파트를 아예 사달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는다니까요. 시부모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무슨 돈 나오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작년 설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명절이라고 왔는데 며느리는 3일 내내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제가 부엌에서 산더미처럼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에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죠. 얘야, 하윤아, 나 손이 모자라는데 이것 좀 뒤집어 줄래?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핸드폰에서 눈도 안 떼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러고는 잊히지도 않는 그 말을 했죠. 어머니, 시댁에 오면 정말 숨이 막혀요. 뭐 하나 편하게 쉬질 못하잖아요. 그냥 저희 엄마 집 가는 게 훨씬 편해요. 내년부터는 그냥 안 올까 봐요. 숨이 막힌다니요. 제가 30년을 희생하며 지켜온 이 집이, 이 명절이 며느리에게는 숨 막히는 곳이라니. 그때 정말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지훈이 얼굴 보고 또 그때 막 걸음마 떼던 도윤이 얼굴 보면서 참았어요. 그냥 내가 참아야지. 내가 희생해야 이 가정이 지켜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찬을 다 넣고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여전히 거실 벽에는 사돈댁의 환한 웃음만 가득하네요. 손자 도윤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겨요. 할머니 놀아줘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요. 이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손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모든 냉대와 무시를 견디는 거죠.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시간은 흘러 제 60번째 생일, 그러니까 환갑날이 다가왔어요. 그 전날 밤이었죠. 밤늦게 핸드폰에서 까톡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아들, 지훈이었어요. 엄마, 내일 혹시 외출하세요? 그 한 줄짜리 문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막 두근거렸죠. 이 녀석이 드디어 엄마 생신을 챙기려는 건가? 며느리는 그렇게 쌀쌀 맞아도 그래도 내 아들은 다르지. 분명 뭔가 깜짝 파티 같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 저렇게 묻는 거겠지.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다. 집에 있는다. 왜? 혹시라도 제가 눈치챈 걸 알면 김이 셀까 봐서요. 그날 밤 저는 20살 처녀처럼 설레서 잠을 설쳤어요. 숨 막힌다던 며느리의 목소리도 사진 한 장 없는 그 썰렁한 거실도 다 잊어버렸죠. 아들이 챙겨주는 환갑이라니 그것만으로도 모든 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생신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고는 바로 동네 미용실로 향했어요. 원장님, 오늘 저 머리 좀 예쁘게 볶아주세요. 제일 예쁘게 원장님이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묻길래 그냥 기분 좀 내려고요 하고 웃어넘겼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 민준 씨가 저를 보더니 한마디 해요. 아이고, 우리 이 여사 오늘 어디 파티 가시오? 그이도 어젯밤 아들 문자를 봤거든요. 녀석이 뭔가를 준비하긴 했나 보군 하면서 그이도 괜히 들떠 보였어요. 저는 제일 아끼던 외출복을 꺼내 입고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진주 목걸이까지 꺼내 걸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아침 10시가 지났어요.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어요. 그래, 점심때쯤 식당 예약해뒀나 보다. 11시가 지났어요. 아니면 저녁인가? 저녁에 다 같이 모이려나? 12시 점심시간이 됐어요. 핸드폰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여보, 우리 점심은? 하고 남편이 묻는데 제가 손을 저었어요. 기다려봐요. 지훈이가 연락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오후 1시, 2시, 3시, 시간이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마포구 우리 아파트는 유난히 조용했죠. 저는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 화면을 켰다, 껐다 했어요. 혹시 내가 진동으로 해놔서 못 들었나? 벨소리는 제대로 켜져 있나? 오후 5시가 됐어요.
이제 슬슬 저녁 약속이라도 잡아야 할 시간인데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대감이 조금씩 불안감으로 바뀌더군요. 무슨 일이 있나? 바쁜가? 저녁 6시, 7시. 해가 완전히 지고 거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바쁜가 보지. 지훈이 원래 정신없잖아. 우리가 그냥 시켜 먹읍시다. 당신 좋아하는 걸로. 그 말을 듣는데 애써 눌러왔던 뭔가가 속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8시. 저는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미용실에서 예쁘게 볶은 머리도 아끼던 진주 목걸이도 다 소용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아니에요. 그냥 내가 끓일게.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찬장 문을 열고 라면 봉지를 꺼냈죠. 짜파구리 2개요. 제 60번째 생일상, 환갑상이 고작 이거라니. 냄비에 물을 붓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졌어요. 30년간 광장시장에서 뼈 빠지게 일한 대가가 자식 새끼 입에 좋은 것만 넣어주며 희생한 결과가 고작 환갑날 저녁 8시에 혼자 끓여 먹는 인스턴트 라면 2봉지라니. 서러움이 복받쳐서 소리내어 울고 싶은데 남편이 볼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고 제가 면을 막 넣으려던 순간이었어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지훈인가? 늦게라도 온 건가? 그래, 이 녀석들. 이게 깜짝 파티였구나. 저는 눈물을 얼른 소매로 훔치고 가스불을 급하게 끄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활짝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는 아들 대신 며느리 최하윤이 손자 도윤이 손을 잡고 쌀쌀맞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 급한 출장이 생겨서요.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이었죠. 도윤이 며칠만 좀 봐주세요. 급해서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제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죠. 그저 빨리 애를 맡기고 가야 한다는 듯 도윤이 등을 떠밀어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생신이라는 말은 꺼낼 틈도 없었죠. 며느리는 그럼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를 남기고는 쿵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더군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부엌에서는 끓탐한 짜파구리, 냄새가 진동을 했고 거실에서는 갑자기 낯선 곳에 떨어진 도윤이가 겁에 질려 엄마 하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제 60번째 생일은 그렇게 끝났어요. 환갑날의 그 끔찍한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손자 도윤이는 낯선 곳에서 자는 게 무서웠는지 밤새 칭얼댔고 저는 뜬 눈으로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어요. 끓탐한 짜파구리는 싱크대에 그대로 불어터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느낀 모멸감을 억누르며 도윤이 아침밥을 차려 먹였어요. 어제 미용실에서 예쁘게 볶았던 머리는 베개에 눌려 엉망이 됐고 진주 목걸이는 화장대 위에 초라하게 놓여 있었죠. 남편 민준 씨는 제 눈치만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혹시 며느리가 벌써 돌아왔나? 문을 열었더니 거기 서 있는 건 며칠 전에 이사 왔다던 앞집의 송 여사였어요. 손에는 작은 롤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더군요. 아이고, 이선영 씨, 어제가 생신이셨다면서요? 제가 이사 첫날 떡 돌릴 때 남편분이 말씀하시는 걸 얼핏 들었는데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송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내미는데 그 친절함에 오히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자식도 챙기지 않은 환갑을 이사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웃이 챙겨주다니. 고맙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저는 송 여사를 거실로 안내하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송 여사는 낯을 가리는 도윤이를 보며 말했죠. 어머, 손주가 와 있네요. 귀여워라. 아드님이랑 따님 며느린 바쁘신가 봐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며느리가 어젯밤에 급한 출장이 생겼다고 맡기고 갔네요. 아, 출장이요. 송 여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이상하다. 출장 가신 분이 어쩜 그리 즐거워 보이지? 혹시 파리로 가셨나 봐요? 네, 파리요. 송 여사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하더니 제게 핸드폰 화면을 쓱 내밀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한다는 그거. 인스타그램인가 뭔가. 우리 딸이 가르쳐줘서 보다가 우연히 봤지 뭐예요. 이분, 댁의 며느님 맞죠? 저는 송 여사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화면 속에는 파리의 에펠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최하윤이, 그리고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며느리의 부모, 그러니까 제 사돈 부부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 밑에 적힌 글자가 제 눈을 찔렀어요. 우리 엄마 첫 유럽 여행. 평생 소원 이뤄주셔서 고마워요, 김서방.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급한 출장이라던 며느리가 제 아들과 함께 사돈 부모를 모시고 파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송 여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언제 올라온 거예요? 송 여사가 화면을 톡톡 건드리더니 말했어요. 어디 보자. 어제 오후 6시라고 되어 있네요. 한창 저녁 먹을 시간이네. 어제 오후 6시. 제가 마포구 이 낡은 아파트에서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애타게 전화를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 제 아들은 파리에서 장모님의 평생 소원을 이뤄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내일 외출하세요? 전날 밤 아들의 그 문자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건 깜짝 파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집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기를 바라는 알리바이 확인 문자였던 거죠. 송 여사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어머, 선영 씨, 왜 그래요? 안색이. 혹시 제가 뭘 잘못 하며 당황하더군요. 저는 간신히 입꼬리를 당겨 웃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잠깐 속이 안 좋아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송 여사를 겨우 돌려보내고 저는 현관문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며칠이 지옥처럼 흘러갔어요. 며느리에게서는, 그리고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있었고요. 저는 꼼짝없이 손자를 돌보는 무급 유모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들 사이에서 익숙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들 지훈이 명의로 날아온 신용카드 명세서였죠. 아직 이 녀석이 독립하기 전에 쓰던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매달 꼬박꼬박 날아왔지만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홀린 듯이 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봉투를 뜯었어요. 눈앞에 빼곡하게 찍힌 활자들이 보였어요. 에어 프랑스 파리, 왕복 항공권 사인, 호텔 드 크리용, 숙박비, 르줄 베른, 레스토랑.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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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지출 내역들. 그리고 맨 아랫줄에 찍힌 총합계 금액. 1,0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저녁에 남편 민준 씨가 돌아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명세서를 남편 손에 쥐어줬어요. 남편은 명세서를 한참 들여다보더군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나중에는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며 점잖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놈들이.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5년 전 그 낡은 서류첩 같던 기억이 탁 하고 열렸어요. 저희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요. 혼수 한 푼 안 해오겠다던 사돈의 얼굴.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내가 해준다고. 그렇게 웃으며 서초동 아파트 보증금 절반을 내주던 제 모습. 그들은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유했지만 딸의 결혼에는 단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 아들 돈으로, 아니, 어쩌면 제가 보태준 그 돈으로 유럽 여행까지 즐기고 있었던 거죠. 30년간 곰탕 국물을 팔아모은 내 피 같은 돈으로 환갑날 버려졌다는 서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지난 5년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제가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증거였어요. 제 사랑, 제 희생, 제 모든 것이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걸 저는 그 일 0만 원짜리 종이 한 장을 보고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파리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건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러 온 그 다음 날이었어요. 며칠간 맡겨졌던 도윤이를 데리러 온 며느리는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마디만 하고 아이를 채가다시피 데리고 나갔죠. 그날 저녁 저는 손에 0만 원짜리 신용카드 명세서를 쥔 채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민준 씨는 제 옆에서 입술을 깨물고 앉아 있었죠. 신호음이 한참 가다가 퉁명스러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웬일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제 평생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지금 어디니? 아들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나 그냥 집인데. 왜요? 파리는 재밌었니? 순간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내 며느리 인스타그램에 네가 장모님 모시고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더구나. 내 환갑날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온 신용카드 명세서에 0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어. 파리 항공권, 호텔, 이게 다 뭐니, 지훈아. 아들은 처음엔 무슨 소리냐, 엄마가 뭘 잘못 봤다며 부인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카드 내역서에 찍힌 호텔 이름과 식당 이름까지 정확하게 읊어주자 녀석도 더는 발뺌을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이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가슴을 무너지게 한 그 말을 했어요. 엄마는 엄마는 이해해 줄 알았어요. 이해라고 했어요. 제 환갑날 저를 집에 버려두고 외출하냐는 문자로 알리바이까지 확인하고 처가 식구들을 데리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써가며 파리 여행을 간 그 모든 배신을 제가 엄마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 30년간 광장시장에서 제 몸을 갈아가며 쌓아 올렸던 사랑은 희생이라는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여보,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더 이상은 희생 안 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 더는 안 돼. 저는 그 길로 안방 장롱을 열었어요. 맨 위 칸,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낡은 서류첩 하나를 꺼냈죠. 결혼할 때 샀던, 이제는 누렇게 변해버린 종이 서류첩이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 부부의 낡은 혼인신고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잡다한 서류들이 꽂혀 있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겼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냈어요. 5년 전 아들 결혼시킬 때 만들었던 서초동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었어요. 저는 그 계약서를 꺼내 남편과 함께 식탁 위에 펼쳐봤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임대인란에 아들 김지훈이 아닌 제 이름 석자, 이선영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랬어요. 5년 전 보증금 절반 이상을 내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녀석이 철없이 굴까봐 제 명의로 해뒀던 거예요. 그리고 계약 기간 2년. 그 후로 재계약한 적이 없으니
날짜를 확인했어요. 계약 만료일이 이미 6개월도 더 지나 있었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여보, 이거. 네, 우리 명의예요. 내 명의. 우리는 다음 날 바로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은퇴를 앞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친구는 우리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듣고 인스타그램 사진과 신용카드 명세서 사본을 챙겼어요. 그리고 제가 내민 서초동 아파트 계약서를 꼼꼼히 살폈죠. 그는 컴퓨터로 뭔가를 한참 조회했어요. 아마 등기부등본이나 관련 법령을 찾아보는 것 같았죠. 한참 뒤에 변호사 친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선영아, 민준 씨, 이 집 법적으로 완벽하게 당신들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계약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 물론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볼 수 있어. 하지만 임대인, 즉 선영이 네가 해지를 통보하면 법적으로 6개월 뒤에는 효력이 발생해. 그럼 집을 비워줘야 해.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아니, 6개월 기다릴 필요도 없겠어. 이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야. 환갑날 부모를 속이고 부모 돈이 들어간 집에서 그런 기만 행위를 한 건 명백한 신뢰관계 파괴 사유가 돼. 이건 당장 명도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라고. 변호사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환하게 개이는 것 같았어요. 사랑, 희생, 이해 같은 뜬구름 잡는 감정들이 아니었어요. 제 손에 들린 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였고 제게는 임대인이라는 명백한 권리가 있었던 거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결심했어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지 며칠 뒤 저는 아들 부부를 저희 마포구 집으로 불렀어요. 그 서슬퍼런 서초동이 아니라 바로 제 집으로요. 남편 민준 씨는 제 옆에 묵묵히 앉아 있었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은 녀석들 앞에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5년 묵은 서초동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변호사 친구가 준비해준 법적 확인서가 들어 있었죠. 며느리 최아윤이 눈을 굴리며 이게 뭐예요, 어머니? 하고 묻더군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어요. 한 달, 딱 한 달 주겠네. 그 집에서 나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들 지훈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가 먼저 펄쩍 뛰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5년을 산 엄연한 우리 집이라고 악을 쓰더군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우리 집, 아니 법적으로 완벽하게 내 집이다. 제가 계약서 임대인란에 적힌 이선영 석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더군요. 어머니, 지금 고작 그 생신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사소한 일. 제 환갑날 저를 집에 버려두고 알리바이 문자까지 보내가며 사돈댁과 파리에서 1,000만 원을 쓴 그 배신이 사소한 일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저는 평생의 분노와 서름을 담아서 하지만 아주 조용하고 차갑게 말했죠. 그래, 내 환갑이, 내가 60해를 살아온 내 환갑날이 너한테는 그렇게 사소한 일이더냐? 제 목소리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사랑, 희생 같은 감정은 무시해도 제 이름이 밝힌 법과 서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2주가 흘렀어요. 녀석들이 정말 짐이라도 싸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조용했죠. 그러다 정말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의 엄마, 제 사돈인 박혜진 씨였어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죠. 5년 전 결혼식 날 사업이 어렵다면서도 온갖 명품은 다 걸치고 있던
그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푸석하고 화장도 다 번진 초췌한 모습으로 제 앞에 앉더군요.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하윤이 아버지가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놈의 코인인지 뭔지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터지면서 전 재산이 동결되고 지금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는 거였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저는 그냥 묵묵히 커피만 마셨어요. 그래서 저더러 어쩌라는 건지. 그때 박혜진 씨가 갑자기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러고는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 파렴치한 요구를 하더군요. 선영 사부인. 그러니까 지훈이네 집 말이에요. 그거 비우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러니 당분간만이라도 그 서초동 아파트에 들어가서 하윤이네랑 같이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서 쫄딱 망한 자기 부부까지 한 집에 들이겠다고요? 제 집에요? 저는 잡힌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박 여사, 5년 전엔 사업이 어렵다더니 그 돈이 다 가상화폐로 들어갔나 보군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한결같으시네요. 제가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밀었어요.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예전에 알던 부동산인데 이 근처에 저렴한 월세방은 소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박혜진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나한테 월세방을 소개하겠다고. 그 여자는 이성을 잃었더군요.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물이 담긴 잔을 들어 제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어요. 차가운 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그 물벼락이 제 안에 혹시라도 남아 있었을지 모를 일말의 동정심까지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줬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녀석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엄마,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장모님, 하윤이네 집, 다 망했어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역시나, 제 어미가 얼굴에 물벼락을 맞은 건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장모님 걱정뿐이었죠. 녀석이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엄마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면, 우리 관계 정말 끝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토록 제가 무서워했던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죠. 저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들의 그 마지막 협박 전화를 끊고 제 삶의 일막이 끝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 민준 씨의 손을 꼭 잡고 다시 그 변호사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서초동 집을 법적으로 완전히 처분하고 제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가 그냥 광장시장에서 곰탕집 하나에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초동 아파트 보증금 좀 내준 것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5년 묵은 그 서류첩 말고 제 금고 속에 있던 진짜배기 서류들을 꺼냈어요. 변호사님, 서초동 집 말고도 이것들도 다 정리해야겠어요. 제가 30년간 곰탕을 끓이면서 그 피 같은 돈을 그냥 저축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돈이 조금 모이면 경기도 외곽에 작은 집을 하나 샀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랑 가게 수입을 합쳐서 또 작은 오피스텔을 샀죠. 그렇게 야금야금 모은 게 수원의 작은 상가 건물이 2채가 됐어요. 서초동 아파트, 경기도 집, 그리고 수원 상가 2채, 전부 제 이름, 이선영, 석자로만 되어 있었죠. 남편 민준 씨는 그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한참 쳐다보더군요.
자기는 평생 학교에서 교사 월급 꼬박꼬박 받아온 게 전부인데 제가 혼자 새벽부터 밤까지 곰탕 솥앞에서 땀 흘리며 이 모든 걸 이뤄낸 걸 그제야 안 거예요. 그 점잖던 사람이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안하다고, 자기 혼자 편하게 산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요. 그날 저희 부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서초동 집은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아들 녀석이 길바닥에 나앉은 처가에 빌붙든 상관하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가 살던 낡은 마포구 아파트도 처분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저희 부부는 생전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을 떠났어요. 부산으로요.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해운대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호텔 방에 앉아 난생 처음 그렇게 비싸고 맛있는 회를 시켜놓고 바다를 봤어요. 남편이 제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며 말하더군요. 당신 정말 고생 많았소. 바로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어요. 받았더니 며느리가 아니라 손자 도윤이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엄마가 맨날 울어요. 그리고 아빠는 매일 술만 마셔요. 아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제가 또 흔들릴 것 같았나 봐요. 남편이 제 손에서 핸드폰을 조용히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아주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도윤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좀 쉬셔야지. 아빠한테 엄마 잘 돌봐드리라고 해. 이만 끊는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희는 부산에서 돌아와 서울을 완전히 떠났어요. 낡은 마포구 아파트를 판 돈과 모아둔 돈을 합쳐서 경기도 양평에 정원이 딸린 예쁜 전원주택을 샀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이제는 아픈 남편 돌보고 저도 쉬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양평 집에 이사한 날이었어요. 짐 정리가 한창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두 녀석이 그 먼 곳까지 찾아왔더군요. 며느리 하윤이는 저를 보자마자 흙먼지가 가득한 그 마당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울면서 용서를 빌더군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희 받아주세요. 네. 아들 녀석은 그 뒤에 서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어요. 제 남편, 민준 씨가 짐을 나르다 말고 제 앞을 가로막아 섰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사람이 제 아들과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도윤이를 봐서 우리 손자 도윤이만 한 달에 한 번씩 볼 걸세. 하지만 자네 두 사람, 오늘부로 우리 가족 아니야.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을 생각도 말게.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여기 양평의 제 집 정원에서 손자 도윤이랑 같이 꽃모종을 심고 있어요. 남편은 저쪽에서 잔디를 깎고 있고요. 수원의 그 상가 두 채에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가 770만 원이에요. 30년간 곰탕 끓이던 제 거친 손으로 이제는 향기로운 흙을 만지죠. 더 이상 새벽 5시에 놀라서 깰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를 보며 반찬을 나를 필요도 없어요. 제 60의 인생 만에 저는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존엄과 행복을 찾은 거예요. 결국 일방적인 희생이 사랑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엄을 먼저 지킬 줄 알아야 진정한 행복도 따라오는 법이거든요.